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오쩌둥이 1949년 3월에 허베이성 시바이포촌을 출발해서 베이징에 입성하고 베이징 서쪽 향산에서 새로운 중국 건국 및 통치 전략 구상을 다듬고 중화인민공화국 출범 기념행사를 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마오쩌둥을 비롯한 중공 중앙의 서기 주더, 류샤오치, 조울라이, 럼비슈 이 5명인데 이들이 함께 중공 최후의 농촌 소재 중앙사령부가 있었던 허베이성 시바이포촌에서 베이징을 향해서 출발한 게 1949년 3월 23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국민당군과의 전투에서 완전하게 승세를 굳혔고 이제 베이징에 입성해서 대륙을 어떻게 통치하고 어떻게 전국을 구상하고 운영해 나갈 것인가 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1921년 7월에 중국 공산당이 작고 초라한 규모로 창당한 지 불과 27년 8개월 만에 국민당 정권을 타이완으로 몰아내고 원, 명, 청, 왕조의 수도였던 베이징에 입성하게 된 것입니다. 인민해방군이 베이핑에 무혈 입성한 게 1949년 1월 31일입니다. 불과 한 달 좀 더 지나서 3월 5일에서 13일까지 중공이 7기 이중전회를 개최합니다. 중국 공산당 제7기 중앙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줄인 약칭입니다. 14회에서 말씀드린 공작 중심을 농촌 중심에서 도시 중심으로 이전한다. 방침을 결정한 게 이때 이 회의입니다. 당의 공작 중심을 향촌에서 도시로 이전한다고 선포하고 중앙사령부와 정부를 3월 23일 베이징으로 이전 진주한다고 결정했고 3월 23일에 시바이포를 출발해서 베이징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현재는 시바이포는 이제 홍색 관광지가 된 거죠. 그래서 홍색 관광지 시바이포의 모습들입니다. 중공 중앙에 중앙통전부가 있었던 건물이죠. 중공 중앙의 대회의실, 작전회의실입니다. 중공 중앙에 시바이포에 있었던 작전회의실. 마오쩌둥의 사무실이자 숙소. 시바이포에서 베이징으로 출발하는 그날 아침에 마오쩌둥이 감에 젖어서 오랜 기간 마오쩌둥 옆에서 경호대장 역할을 했던 리인차오라고 있습니다. 리인차오 등 경위병들과 주고받은 대화가 재미있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오쩌둥이 감에 젖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언젠가는 승리하고 베이징에 가기는 꼭 갈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빨리 갈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너희들은 예상했나?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리인차오가 예난에서 철수할 당시에 주석께서 말씀하시길 우리가 지금은 전략상 철수를 하지만 3년에서 5년 안에는 장제스를 깨부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로부터 불과 2년 만에 이런 상황이 오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오쩌둥이 담배에 불을 붙이고 나도 승리가 이렇게 빨리 오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아마도 장제스는 더 그랬을 것이다. 일제가 패망하고 물러간 후에 장제스는 그의 미국 성전에게 돈과 물자, 신식무기, 그리고 군함, 자동차, 열차, 비행기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앞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중국 대륙에서 공산당과 팔로군을 소멸시켜버리겠다 말했는데 오히려 소멸된 거는 장제스이다. 그들 국민당은 우리보다 사람도 많았고 무기도 보급도 좋았다. 우리는 심지어는 먹을 것과 입을 것조차도 부족했고 보장받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그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패배했다. 이것의 원인이 무엇일까?
스스로 이제 자문자답하듯이 말을 이어나갑니다. 사실 도리는 매우 간단하다. 바로 장제스가 발동한 전쟁은 인민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었기 때문이고 계속 잔혹하게 인민을 착취하고 핍박하는 것에 인민들이 반대하고 반항했기 때문이었다. 결국 인심의 향배가 우리의 승리와 장제스의 패배를 결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오쩌둥은 리즈청이 실패한 교훈을 이야기를 합니다. 리즈청은 명나라 말기 명말 청초의 농민봉기군 우두머리로 농민봉기군을 이끌고 베이징성을 점령하고 명왕조를 뒤집어 엎은 농민봉기군 두령이죠. 마오쩌둥이 얘기하는 리즈청의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리즈청의 농민봉기군이 베이징성 입성 전에는 기율이 매우 엄숙하고 분명했고 이를 어길 시에는 참수하는 등 군율이 추상 같았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민가에서 자도 안 되고 부녀자를 겁탈하는 건 당연히 안 되고 아내 외에 부녀자를 데리고 다니는 것도 굴령으로 금지하고 어길 시에는 참수를 했답니다. 목을 잘랐다는 거죠. 이런 점으로 마오쩌둥도 이걸 참고한 겁니다. 군중 노선이라는 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베이징 입성 후에는 승리의 활락에 빠져들어서 기율이 해이해지고 장군들은 약탈을 위해서 명왕조의 고관과 부호들에 대해서 폭행, 고문, 심지어 살인하고 병졸들은 민간 재물을 약탈하고 그 결과 이 농민봉기군이 베이징에 입성한 지 한 달 정도 만에 민심이 완전히 등을 돌리고 리즈청의 농민봉기군 군대는 향락과 세욕에 빠져서 다시 전쟁을 하고 싶은 의욕도 없고 그런 상태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인 요인이 당시 명왕조의 장수로서 산하이관을 지키고 있었던 우산괴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베이징을 리즈청의 농민봉기군이 점령하니까 이 우산괴이의 아버지와 가족들을 인질로 잡고 있는 현실에 당면해서 농민봉기군 세력에게 내가 투항해야 될 것인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우산괴이 입장에서는 그냥 자기 혼자 이게 맞선 걸로는 세가 부족할 것 같고 그렇다고 만주족 세력과 또 연합한다는 건 고민스러운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망설이면서 저울질하고 있던 중인데 리즈청의 신복 장수 중에 류종민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류종민. 리즈청의 신복 장수인 류종민이 우상괴이의 애첩이었던 천위엔위를 취한 겁니다. 우상괴이가 이 소식을 듣고는 이제 분노해가지고 청에다가 내가 사나이관 성문을 열어줄 테니까 들어와서 나랑 같이 농민봉기군을 무찔러버리자. 청나라 군대 입장에서는 이거 뭐 완전히 그냥 호박이 넝쿨째 저절로 굴러온 거죠. 그래서 우상괴이가 사나이관 성문을 열고 만주족 청나라 군대를 성 안으로 끌어들이고 청군과 연합해서 리즈청군을 격파합니다. 그러니까 청군은 그때 한참 기세가 올라가던 중이고 기병전으로 공격을 하니까 리즈청의 농민군이 뭐 그러지 않아도 지금 향락에 빠져서 군기가 빠져있던 참이고 청나라 만주족의 기병대의 습격을 받고는 패퇴해서 결국 우상괴이는 베이징과 한족 왕조를 만주족의 청주에 넘겨준 그런 결과가 된 거죠. 청군이 사나이관으로 공격해 왔을 때 리즈청이 다급하니까 직접 전투를 지휘했지만은 대패를 합니다. 그래서 리즈청의 대순군이 베이징성에서 퇴각한 게 1644년 4월 26일입니다. 그 이후에도 허베이, 샨시, 산동, 섬서, 허난성, 후베이 이 등지에서 계속 패전하면서 쫓겨갑니다. 그리고 최후의 후베이성, 양신과 장시성, 저우장에서 패배한 후에 주력군이 기본적으로 와해돼 버립니다. 그 후에 1645년 5월, 그러니까 베이징에서 퇴각한 지 한 1년 좀 더 돼서 28인의 병력과 함께 후베이성 통연, 저우궁산이라는 곳에서 현지 지형 정찰 중에 당지 농민군의 공격을 받고 살해됩니다. 마오쩌둥이 이러한 리즈청의 실패 사례 경험을 교훈으로 삼고 우리는 베이징에 가서 기필코 꼭 시험에 합격하고 성공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오쩌둥이 중공 7기 이중전회 보고에서
발언하기를 당내에 기고만장하고 공을 다투고 다시 강고한 생활을 원하지 않고 진보를 추구하지 않는 정서 그리고 그런 분위기를 방지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합니다. 그리고 자산계급 부패 사상에 의한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영도 간부에게 아부하지 말고 선물 보내지도 말고 술잔도 올리지 말고 징조라고 그러죠. 중국 사람들 징입에 징조라고 합니다. 박수 치는 것조차도 자제하고 그리고 지명이나 도로 기업의 이름에 당의 영도 간부 이름을 넣지 말 것이고 또한 당 영도 간부들을 함부로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 스탈린, 공산당 입장에서는 대단한 그 위인이고 영웅들이죠. 같은 줄에 세우면서 비교하고 뽐내고 그러지 말아라. 어쨌든 이때는 마오쩌둥이 자기 자신도 마음속으로 다짐을 하고 중공중앙 간부들에게도 계속 이 점을 강조를 합니다. 마오쩌둥이 거듭 강조한 게 우리는 베이징에 시험 치러 간다. 그 시험에 기필코 합격해야 한다. 꼭 거듭 강조를 합니다. 중공중앙이 C-4를 출발하는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1949년 3월 21일 새벽에 인민해방군 제4야전군 정치부 모의부장 첸 이민과 사령부 작전과장 인젠이 100대의 큰 트럭, 20대의 중소형 지프차와 함께 각각 베이징과 텐진에서 출발해서 옵니다. 3월 21일에 그렇게 도착을 했고 이틀 후에 3월 23일 오전에 마오쩌둥, 주더, 료샤오치, 쪼올라이, 럼비슈 5인 서기의 중공중앙본부가 C-4를 출발하고 11대의 지프차와 10대의 트럭으로 구성된 이 차대가 C-4에서 상간도로로 베이징이 있는 동북 방향으로 출발합니다. 가는 도중에 당시 허베이성의 수도였던 파오딩에 들러서 중공 허베이성 위원회 서기였던 린 티에가 마오쩌둥과 간부들에게 도시공작 관련 문제점에 관해 보고합니다. 이때 슈자장시 접관에 따른 문제점, 진행 상황 이런 것들을 보고를 했겠죠. 그래서 허베이성의 저저우 펑타이를 거쳐서 베이징 교외에 있는 이하온에 도착해서 거기서 하룻밤 숙박을 합니다. 3월 25일 오후 5시에 시자오 공항에서 베이징 입성 열병의식에 참석한 후에 이어서 노동자, 농민, 청년 대표 그리고 각계 민주인사들과 만나고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그리고 임시 주둔지로 정한 향산에 가서 왜냐하면 중라나이는 수리를 좀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임시 거처로서 향산에 기거하면서 전국 구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건국 기념행사 준비를 합니다. 원래는 출범 기념 행사 날짜를 1950년 그 다음에 한 1월 정도로 생각했어요. 중공중앙에서는. 그런데 소련의 스탈린이 제안하기를 타이완으로 쫓겨간 국민당 양제스 정부가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의 원조를 요청하고 뭔가 반격을 하거나 그런 미리 쐐기를 박는 의미에서라도 정권 출범, 공식적인 출범을 가능한 한 앞당기는 게 좋겠다.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수용해서 원래 중공이 생각했던 것보다 한 3달 이상 땡겨서 1949년 10월 1일로 정하죠. 원래 중공이 목표로 했던 사회주의 국가 체제가 아닌 전시 체제 하에서 잠정적인 아니면 과도기적인 체제로서 민주당파 등 각 정당 및 지구, 인민단체 등과 연합, 구축한 신민주주의 통일전선 정부로 성격을 규정하고 출범합니다. 전시 비상체제라는 그 말이 그 당시의 상황이 광시군벌 바이총시라고 있죠. 국민당 군대는 사실 내부에는 또 각 지방 군벌들로 이렇게 연합한 세력입니다. 광시군벌 바이총시, 광동군벌 위한무 그런 세력을 중심으로 하는 국민당 자녀 세력이 후난성 남부와 광동성, 광시 등 중남 및 화남 지구에서
여전히 저항하고 있었고, 또 후종난과 송시렌 집단군을 주력군으로 하는 세력이 스촨, 윈난, 구이저우, 시장 지구 등에서 여전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런 세력들과 전쟁을 치르고 평정해내려면은 민주당파라든가 각 인민단체들, 그런 세력들과 연합한 통일전선 세력을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출범할 때 원래 중공이 원했던 사회주의 국가체제로 표방을 못하고 전시 과도 체제 하에 신민주주의 통일전선 정부로 전격 규정을 하고 출범을 하는 거죠. 1949년 10월 1일 오후 3시에 건국기념식이 개최되죠. 인민혁명군사위원회 주석에 취임한 마오쩌둥이 천안문 막루에 딱 서서 당당하게 선언을 하는 것이죠. 마오쩌둥이 호남성 억양이 굉장히 세죠.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 진텐 정릴러 뭐 이 정도 했겠죠.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가 오늘 성립되었다. 중국 인민은 일어섰다. 그리고 이제 선포라니까 그 밑에 밀집한 그 군중들이 인민공화국 만세, 마오주석 만세. 그 당시 그 장면을 담은 비디오 같은 걸 보면은 대단합니다. 그 열기가. 마그마가 분출하듯이 환호 소리가 나고, 오성 홍기가 개양되고 예포를 28발을 발사하는데, 이 28발의 의미가 1921년 7월에 중국 공산당이 창당되었고 100주년이 됐다고 기념행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 중국 공산당이 창당된 후 이날까지 28년이 걸렸다는 뜻에서 28발을 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출범 당시부터 명목상 최고 정치 권력 기구는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였습니다. 인민정치협상회의는 중국 공산당은 물론이고 각 민주당파, 인민단체, 그리고 인민해방군, 지역, 민족, 해외 화교 등 각 분야 대표 65명으로 조직하고 1949년 9월 29일에 베이징에서 1차 회의를 개최합니다.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1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건국의 정치적 토대는 사회주의가 아닌 신민주주의, 즉 인민민주주의라는 점을 만장일치로 합의 통과시키고 공동강령을 발표합니다. 그 공동강령의 주요 내용에는 노동자 계급이 지도하고 노농연맹을 토대로 각 민주적 계급과 국내 각 민족의 인민민주주의 독재를 시행한다. 다음에는 경제제도에 대해서 공적 소유와 사적 소유의 병행, 공적 소유를 강조한 게 아닙니다. 사적 소유의 병행,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겁니다. 노동과 자본의 공동이익, 자본 배척하지 않습니다. 공동이익. 그 다음에 도시와 농촌의 상호 부조, 국내와 국외의 교류라는 원칙을 제시하고 공동강령이 헌법의 역할을 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헌법이 아직 제정되기 전입니다. 1954년에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을 제정할 때 중공은 정치협상회의 성격을 유사 권력기구에서 자문기구로 바꿔버립니다. 명목상 이름만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민주당파는 명목상으로만 최고 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에 배치돼서 그냥 명목상의 기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당 정부 시절 정무원을 국무원으로 명칭을 바꾸고 대체하고, 국무원 총리나 부총리가 적어도 3명에서 5명일 텐데, 그런데 민주당파는 한 명도 없었다는 거죠. 처음에 통일전선 형성하고 아직 변방의 각 국민당 잔존 세력의 기세가 등등하고 통일전선이 필요했을 때는 정권의 성격까지도 사회주의가 아니고 신민주주의 정부라고 했던 중국 공산당이 헌법 개정하고 1954년 이후에는 노골적으로 속셈을 드러내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파의 불만이 없을 수가 없겠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중공의 반우파 투쟁의 원인이 됩니다. 풍후 10년의 저자 쪼우징원이 1956년 말에 마오쩌둥하게 홍콩에 있는 개인 재산을 정리한다고 그러고 홍콩으로 탈출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이런 게 배경이 된 겁니다. 아, 내가 속았구나. 근데 어쨌든 이 공동강령의 공산당 내부에서는 더 강경파들이 있었습니다. 공동강령의 사회주의 전망을 명확하게 포함시키자. 그런 주장에 대해서 마오쩌둥은 그때까지만 해도 신민주주의라는 형식은 그래도 유지를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실천적인 측면에서도 갑자기 우리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단계로 들어가는 건 무리다. 그러면서 그런 주장에 대해서 마오쩌둥이 이는 조급증이다. 1917년 러시아 10월 혁명은 15 내지 16년이 걸렸다. 그리고 1932년에야 비로소 정식으로 사회주의를 시행했다. 따라서 중국의 사회주의는 아직 이르다. 마오쩌둥이 설득 또는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뒤에 증명되듯이 마오쩌둥 스스로가 그 조급증을 드러냅니다. 대약진이라는 걸 일으키죠. 처절하게 실패하고 그 실패로 인해서 권력 기반이 약화되고 불안하니까 문화 대혁명을 일으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철폐된 신민주주의 단계가 마오쩌둥이 죽고 나서 덩샤오핑에 의해서 개혁 개방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라는 이름으로 다시 부활한 거 아니냐.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18회 방송에서는 중공 정권 출범 후에 불과 8개월도 안 돼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전쟁에 중공이 항미 원조라는 명분으로 지원군을 출병, 파병시키는 과정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